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19일 오후 3시 반입니다. 오늘은 인도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인도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모신 분은 수미트 쿠마르씨입니다. 원래 나이가 1983년생이시니까 원래 38입니다. 그죠? 한국 나이로. 예, 한국 나이로 38이고, 경력을 말씀드린다면은,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 주에서 푸르완철 대학에서 역사와 사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그 뒤에 이 관광업에서 종사하시면서 투어 가이드를 하시고, 한국에 와서 이 서울대학교입니까? 예, 어학당. 예, 의학당에서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게 되고, 그래서 저는 2016년에 인도를 방문했을 때 우리 수미 씨를 만나서 같이 인도를 여행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 대해서도, 요즘은 한국에 사시니까 한국 사정, 인도 사정을 다 두루두루 잘 아시는 우리 수미 씨를 모시고, 보통 저는 수미 씨라고 그러는데, 정확한 스펠링은 수미트죠. 네, 수미트가 있습니다. 수미라고 부르겠습니다. 수미 선생을 모시고, 한국 사람들이 관심은 많이 갖지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나라, 인도에 대해서 좀, 좋은 말씀 들으시고, 오늘은 특히 인도 하면 먼저 생각나는 곳이 아마 타지마할 아닌가 생각되는데, 우리 수미 선생의 이야기에 의한다면은 타지마할보다 더 감동적인 유적이 있다. 그게 엘로라 스쿨입니다. 엘로라 스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소개해 주셔서. 네. 나마스테. 우선 인도란 어떤 나라입니까? 한번. 인도 나라가 너무 다양하고 너무나 크고 역사도 굉장히 깊은 나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인도 이야기를 시작하자면 아까 말씀하는 대로 타지마할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먼저 하는데 그렇지. 예. 근데 돌아다니다가 한국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또 겐지스 칸이나 타고르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또 간디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말이죠. 정말 많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여기 공부했을 때는 인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분들이 못 만나지만 요새 돌아다니다가 인도에 관심 있는 사람도 많고 또 인도에 한국 회사들이 투자도 많이 했고 그렇죠. 물론 인도 맞습니다. 회사들이 또 한국에 투자 많이 했고 그래서 서로 이제 친해지는 느낌을 직접 받게 되고 인도를 옛날에 너무 좀 가볍게 좀 쉽게 해본 것 같은데 근데 요새 인도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를 하면 사람들이 지난번에 공부했던 시대보다 지금 너무 이쁘게 받아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도를 높게 평가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제가 공부할 때도 한국 사람들이 일본, 중국 그리고 미국, 유럽 쪽으로 관심이 꽤 많았는데 인류 국가를 좋아하니까. 근데 이제 최근 아마 5년, 7년 안에 인도에 대해서 관심이 무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도 하면은 영어로 incredible India, 믿을 수 없는 경이로운 인도다. 이게 이제 그쪽 관광 모토 아닙니까, 그죠?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incredible이라는 단어가 물론 영어이지만 인도 관광처나 인도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인도라는 나라가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해서 맞아요. 아마 incredible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 단어의 모든 표현을 할 수 있게 이 단어를 고른 것 같고 쉽게 말하면 믿을 수 없고 비교할 수 없고 그런 뜻입니다. 요새 인도 관광지에서 잘 써먹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인도의 북쪽 지역, 그렇죠. 북쪽 지방에 대해서 남쪽 지방보다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뉴델리 근방에. 예. 예. 아마 인도에서도 한국에다가 북인도를 많이 알려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라자스탄까지 포함해서. 라자스탄, 뭐, 북인도, 뭐, 여러 지역이 있지만, 아그라라는 도시, 물론 델리에 많이 들어오고, 또 대한항공이 델리를 직항이 그렇죠. 들어오고 나서 아마 북쪽 지역이 더 많이 발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크레더블 인디아라고 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우선 역사가 길다. 네. 5,000년 이상. 그리고 나라가 크다. 인구가 많다. 인구는 어느 정도 많으냐면은, 앞으로 한 5년 안에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능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년 인구가 1,500만 명씩 늘어나요. 네덜란드 같은 나라가 매년 하나씩 생깁니다. 그리고 일단 중국을 앞서게 되면은 그 뒤로 중국과 인도의 인구 격차가 점점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인도 인구는 나중에는 한 17억까지 올라가요. 그때까지는 중국 인구는 또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고의 인구 대국이고 문화 대국이고, 그리고 종교도 힌두교, 이슬람, 또 뭡니까 시키교, 시크, 그 다음에 자이나입니다. 자이나교, 불교. 막 이 불교까지 섞여가지고 인구도 많고, 이래서 깊고 오래되고 크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복잡하다 아닙니까? 이걸 다 합쳐서 표현하는 말이 incredible, 경이롭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아주 맞는 것 같아요. 예. 인구가 많아질 수 있는 이유가 아마 인도 정부에서 중국처럼 이렇게 강제하게 이제 피임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직 안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정부가 모디 총리가 아마 앞으로 몇 년 만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2024년대 두 번째 연기가 끝나가는데 아마 다시 뽑게 되면 2025년이나 2026년도에 인도도 중국 비슷하거나 아마 2명 얘기까지 날 수 있게 그렇게 법을 만들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종교적 반발이 없을까요? 종교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교 때문에 요새 이렇게 큰 싸움이나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도는 지금은 그런 상황이 많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종교 이야기는 아마 영국 식민지 때 좀 많이 써먹었고 현재 정부가 써먹고 싶어도 지금 하도 인터넷이나 이 텔레비전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를 앞두고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도 하면 80%가 힌두교 아닙니까? 그죠? 네, 힌두교. 근데 이슬람도 많잖아요. 이슬람도 거의 14%, 15% 정도. 그러니까 이슬람 14%라면 인구로는 2억이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이슬람 대국이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불교가 발상한 나라지만 불교 신도는 별로 없고, 그렇죠? 네, 불교 신도가 1%도 안 됩니다. 안 되죠. 그리고 아까 근데 인도가 사실은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니라고요. 330만 평방킬로미터인데, 그죠? 330만 평방킬로 같으면은 면적으로는 중국의 3분의 1입니다. 네,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근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현재 없습니다. 가끔 뉴스 나오는데, 인도 정부에서 아주 옛날부터, 이 빈부격 차이가 심할 때부터, 물론 지금도 빈부격 차이가 좀 있기는 있는데, 인도 정부에서 이 어려운 사람이나, 아래쪽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혜택을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인도는 산모작이에요.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보니까 이 경작 농지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경작 농지의 비율이 52.5%인데요. 이게 유럽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인데, 우크라이나가 이 경작 면적이 한 50% 됩니다. 한국은 경작 면적이 16%, 이란은 11%, 유럽의 농업 대국이 프랑스인데, 프랑스는 33.4%,
그런데 인도는 프랑스보다도 굉장히 면적이 더 넓어요. 네네. 그러니까 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산모작이지 주로. 네, 산모작입니다. 그리고 네. 인도는 음식물이나 농산물이 거의 수입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예. 요새는 국제 관계 때문에 아, 수입을 별로 안 해요. 국제 관계 때문에 내가 물건 팔아야 되면 네 것도 사야 된다 이런 사업 때문에 좀 수입하게 되는데 네. 전체적으로 인도가 농산물은 수입하지는 않습니다. 아, 자급자족한데, 그죠? 네. 그리고 아마 이 농산물이 옛날부터 강했기 때문에 이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 인더스 문명이 그렇죠. 인더스. 발달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도 인도가 이거 인크레디블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많은데도, 농산물이 많아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식량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건데, 참고로 이 인도의 GDP가 얼마냐? 요새 구매력 기준으로 따집니다, 보통.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인도 GDP가 1등이 중국입니다. 중국, 미국, 인도입니다. 인도 3등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4,000달러로서 한국의 8분의 1. 인구 구조를 보면은 젊은 층이 많아요. 그죠? 네. 젊은 인구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많아요. 세계에서 학생 수가 제일 많았지.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6억. 6억 그 이상 학생이 지금 들어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구가 계속 많다고 보이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이 지금 인구가 5,500 정도 알고 있는데 5천만 명 되는데, 근데 인도 면적이 남한보다 거의 33배 정도 큽니다. 그렇게 비율을 따지면은 아마 인도가 그렇게 아직까지 복잡한 나라는 근데 한국은 대만과 더불어 세계에서 인구 밀도 최고니까 그만큼 인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가 또 엄청나고 이런데 우선 인도 역사를 여기서 다 우선 이야기할 인도 역사는 또 앞으로 천천히 또 이렇게 네네. 우리 수미 선생의 본격적인 그 전문 분야니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또 인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것은 인도 아리안족이 인도로 들어와 가지고 인도의 지배민족이 되었다. 그 사람들이 주로 인도의 북부 지방에 근거지를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도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는 아리안 민족들이 거의 페르시아 쪽에서 들어왔다고. 페르시아는 현재 말하면 뭐 이란. 네, 대부분 그렇게 90% 정도 이야기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몇 개 책에서는 사이베리아에서도 들어왔다고. 그래요? 네, 아리안 민족이 전체적으로 보면 피부가 좀 하얀 편이에요. 그렇죠. 뭐 요새 게르만족하고 같은데. 그래서 하얗다고 하면 사실은 이란 쪽 북쪽 사람들도 되게 하얀 편입니다. 근데 이란에서 여기까지 뭐 인도까지 들어오려면 시간 꽤 오래 걸리고 또 들어왔다가 중간에서 이렇게 현지 민족 만나서 또 섞이고 또 현지 와가지고 또 많이 섞이고 그래서 이 오리지널 아리안 민족들도 많이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없어요, 인도에서. 이제 순종을 볼 수가 없다, 이제. 그 아리안 민족, 저도 아리안 민족입니다. 그렇죠. 저도 아리안 민족인데, 아리안 민족은 원래 좀, 곱슬머리하고, 눈이 좀 크고, 이마가 좀 넓고, 귀도 좀 크다고 하고, 키도 좀 큰 편입니다. 제가 좀 작은 편이지만. 근데 역사를, 저도 한국에 와서 인도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인더스 문명을 세계 4대 문명 때문에 알고 계시지만, 인더스 문명, 예. 근데 인더스 문명이 기록으로 되어 있는 거는 5천 거의 3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기원전 33세기인데 근데 인더스 문명에 관계된 대부분 글은 영국 식민지 때 많이 적었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스토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지금 인도보다 옛날 인도,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인도. 아마 1875년 정도 그때 그렇죠. 영국 사람들이 이제 철도를 깔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발굴하다 보니까 이 벽돌 같은 거 나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 특별한 요새 쓰는 벽돌하고 거의 비슷한 벽돌로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신기하고 뭐 좀 앤틱하고 이렇게 느낌으로 그거를 발굴했지만, 고고학자들이 법적으로 이렇게 허가 받고 발굴하는 시대가 1920년도예요. 예, 예. 그 이후를 대부분 역사나 거기서 나오는 물건을 이 과학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거의 5,300년 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저 1975년도에 이 프랑스 사람인가 더치 사람들이 다시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파키스탄의 어느 지역에서 이 새로운 지역들이 발굴했는데, 예. 이 5,300보다 그 더 올라간다, 지역이 조금 이거죠?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가.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하는 날짜가 거의 7,000년 전. 7,000년 전부터 문명이 발달했다. 그래서 7,000년 전 만화기 인정하게 되면 거의 우리 메소포타미아하고 거의 맞먹는다 이거죠. 비슷합니다. 메소포타미아, 그 이라크 쪽하고 가장 오래된 문명이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런데 인도 아리안족이 와서 원래 살고 있던 드라비다족을 남쪽으로 밀어냈다.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남쪽에 사는 사람과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 모양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다. 이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충. 인도 교과서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 드라비다 민족들이 원래 인도의 원주민인데 드라비다가 인정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거의 델리에서 서쪽, 서북쪽 그런 지역 예, 원래 그래 살았다 이거죠. 살다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아랍 민족들이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싸우지 못하니까 쫓겨나서 좋은 자리를, 왜냐면 원래 있는 지역이 농사하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그걸 빼앗기네. 예.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대부분 그렇죠. 강들이 그쪽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에 살다가 인도 역사책을 믿으면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아랍 민족들이. 그 아랍 민족들이 이제 인도로 들어오면서 이 사람들 위해 지배하려고 하는데, 원래 있는 사람들이 같은 지역을 찾기 위해서 사실은 북쪽, 동쪽 여러 지역 갔다가 나중에 이 인도 지도를 보시면 딱 중간에 데칸코원이 있어요. 데칸코원 넘어서 남쪽으로 내려왔다. 예. 아랍 민족들이 생각 중에 하나가 이 데칸코원이 좀 건조한 지역이고 예. 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래서 따라가는 것보다 그냥 이 자리에 있자. 그렇죠. 매력이 없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다 이거죠. 네, 포기했죠. 남쪽까지 따라가지 않고 포기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사실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줄 알고 따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예. 근데 드라비다 민족들이 이제 북쪽으로 다시 안 왔고 한참 동안 안 왔고 그리고 나중에 이슬람 시대나 술탄 시대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로 북쪽하고 남쪽과 다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아랍 민족들이 그때부터 거의 데칸코원 아래쪽에 살고 있고 아랍 민족들이 거의 북쪽에 살고 있고 하나 더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를 들어오는 길이 사실은 이 바닷길 발견하기 전까지 인도에 들어오는 길이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였어요? 네, 하나였습니다. 이 인도가 지리학으로 좀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 아마 인크레디블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갑니다. 외국인들이 인도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옛날부터. 네. 왜냐하면 인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경제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사실은 인도의 유명한 대학교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어요. 한국 책에서는 한국 역사책에서 나란다 대학교 이야기가 조금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란다 대학교 생기기 전에 인도 북쪽 지역, 지금 현재 파키스탄 지역인데 그 지역에 가장 유명한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학교에서 사람들이 공부하려고 또 마음 먹고 많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북쪽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히말라야 산맥 이야기하면 대부분 네팔 생각을 먼저 그렇죠. 하지만 근데 면적으로 네팔보다 훨씬 긴 히말라야가 인도 안에 인도 안에 들어가 있고. 인도 안에 있습니다. 예. 아마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1등을 생각을 많이 해요. 2등, 3등은 보통 사람들이 기억 못 해요. 그렇죠.
올림픽에 누가 골드메달 땄는지 사람들이 다 기억하지만 실버나 브론즈 메달 누가 땄는지 기억 못 합니다. 근데 두 번째 제일 높은 산이나 세 번째 가장 높은 산이 옛날 인도 아니면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나 인도에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간첸중가 같은 산도 세계에서 세 번째 높은 산인데 간첸중가가 인도입니까? 네, 인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K2가 K2 파키스탄이지. K2라고도 합니다. 마운트 가드윈이라고도 해요.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파키스탄이죠. 네, 지금 현재 그게 두 번째 대사거든요. 사실 분쟁 지역이라고 해요, 인도에서. 북쪽이 있기 때문에. 히말라야 산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징기스칸도 인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히말라야 때문에 포기했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동쪽 지역을 보시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히말라야에서 내려오는 간이 무지 많기 때문에 그 간출 때문에 해마다 홍수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방글라데시 쪽이네. 네, 방글라데시하고 방글라데시 북쪽에. 그래서 동쪽 지역이나 동남아 아시아에서도 많이 오려고 해도 오지는 못했어요. 물 때문에 못 들어오고. 또 서쪽에는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닙니다. 중동이나 인도 쪽에 있는 사막 때문에 못 들어오고. 아프리카나 유럽 사람들이 이쪽에서 못 들어왔고 또 인도는 사실은 아시아로 표현하는 것보다 남아시아를 많이 합니다. 남아시아로. 뉴스 나올 때도 사우트아시아라는 말을 많이 남아시아는 개념이 있죠. 남아시아를 지도상으로 보시면 인도가 거의 제일 남쪽 지역이에요. 제일 남쪽이죠. 물론 스리랑카하고 몰디브도 이 밑에는 그렇지, 있지만 그래서 이 거의 아주 긴 바닷가입니다. 동남쪽에 벵갈만 있고 서남 쪽에는 에르비아 있고 또 인도양이 있고 그래서 이 큰 바다가 있고 이 근처에 거의 큰 나라가 없기 때문에 400~500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에서 인도를 들어오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러네. 그래서 인도를 들어와서 지배했던 나라가 길 잘 뚫려서 온 나라인데 또 인도에서 지배한 나라가 인도에서 지배한 왕들이 어떤 지역을 잘 지켜야 되냐면 히말라야하고 사막 사이에 있는 동북쪽 지역을 잘 지켜봐야 인도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다 루트를 바닷길을 뚫리기 전까지 새로운 루트를 찾기 전까지 대부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지역이 북서쪽입니다. 북서쪽에서 들어왔네. 네, 들어왔습니다. 이 아련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몽골 사람들도 인도에서 무굴 왕조라고 하는 무굴 왕조도 그 지역에서 들어왔습니다. 북서쪽에서 북서쪽에.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도가 보기에는 큰 나라고 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육지로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한쪽은 히말라야, 한쪽은 비가 많이 오는데 또 한쪽은 사막 이래가지고 사실은 들어오기가 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네, 400~500년 전까지. 그러다 이제 그 뒤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가 해로를 통해서 들어왔네? 네. 식민지 개척 시대. 인도, 역사책에서 원래 이 포르투갈 사람이 인도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찾았다고 이야기가 많지만. 바스코 다 가마. 네. 근데 그 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오긴 왔구나. 쉽게 표현하려면 이 시루트, 바닷길로 새롭게 발견한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149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스코 다 가마의 인도 항로 발견이죠. 네, 인도에 들어올 때는 남쪽에 들어왔죠. 요새 유명한 뭄바이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고와이라는 지역인데 그렇죠. 고와라는 데를 식민지로 해가지고 고와에서 조금 더 아래쪽에 칼리커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칼리커트에 처음에 들어왔지만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살았던 때 관리하는 데가 고와이라는 지역. 고아는 60년대까지 그게 포르투갈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죠? 1961년도까지 또 인도 땅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2016년에 수미 선생을 여행을 하면서 뵀는데, 바라나시 근방에 그 불교 유적지를 안내를 하면서 우리 수미 씨가 우리한테 이렇게 겁을 주었습니다. 여기 스페인에 가서 알람브라 궁전을 보신 분들이 많죠 하니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는 알람브라 궁전 같은 게 400개나 있습니다라고 해요. 야, 참 뻥이 세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라자스탄 뭐 이런 걸 쭉 여행을 하면서 끝날 때 좀, 이게 알람브라 궁전 400개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런데 왜 세계문화유산에는 왜 안 올라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400개라고 이야기했어요? 가이드를 하다가 좀 진창한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저는 가이드도 했지만, 인도를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인도 구석구석 많이 돌아다녔고, 한국식으로 표현하자면, 저도 역마살 낀 사람입니다. 역마살 낀 사람이라서, 저는 엄청 많이 돌아다녔고, 구석구석 많이 가봤지만, 그래도 인도를 10%도 아직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가이드를 하면서 이제 외국인한테 이제 대접을 하니까, 인도를 표현하니까 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인도를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국에 있는 대단한 유적지나 일반 유적지, 문화재, 자연유산, 국립공원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유명한 장소를 공부를 하면서 많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람브라 성은 유럽 한 사람 중에서 거의 다 그렇죠. 보려고 해요. 근데 아람브라 성도 사실은 엄청 대단한 유적지 있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모든 유적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다고 생각 안 하고 다 자기 특징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인도도 비슷한 시대, 그리고 비슷한 규모 아니라도 건축 양식이나 문화로 굉장히 멋진 작품들이 인도에 또 많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 또 인터넷에 검색하고 직접 또 가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이 고성이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사실 유럽을 따지면 캐슬을 많이 얘기하지만 인도는 팔레스하고 성, 고성을 많이 생각해요. 영어로 말하면 포트하고 팔레스라는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팔레스는 궁전이고 포트는 요새라는 뜻인데. 그런데 인도는 16세기, 17세기 거의 200년 동안 아마 전쟁이 가장 많았어요. 그래요? 가장 무갈 제국인데? 그때 무굴 시대였고, 전쟁을 많이 했고. 또 무굴 시대는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왕조였기 때문에 그렇죠. 현지 왕들이 이제 엄청 많았지만 무굴 왕조한테서 이제 지배받을까봐 자기의 건물이나 자기가 사는 집들이 막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손기술은 옛날부터 인도가 유명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글씨 같은 것도 인도가 세계에서 처음 시작한 나라 중에 하나였고, 인더스 문명 때 있었던 물건들이 보면 거의 손기술이 굉장히 발달되고, 고성이나 팔레스성도 아마 이 손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사실은 영국 사람들이 지배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백 개 나라였어요. 우리는 600 몇 개 나라라고 하는데 600개 나라. 600 몇 개 나라 중에서 대부분 각자 성하고 팔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왕조가 뭐 열 몇 개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왕조가 한두 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 이슬람 시대 그때 같이 힌두교 시대가 같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16세기, 17세기가. 그때는 이슬람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단한 문화를 건물에다가 많이 그려놨어요. 새겨졌고 그려놨고. 그때 힌두교도 없어질까봐 힌두교의 이 로열 패밀리들이, 이 왕조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멋진 문화 유적에다가 많이 그려놨습니다. 많이 또 새기고. 그래서 이 새기다 보니까 서로 강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성이나 성이가 더 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 있었는데, 경쟁. 전쟁은 물론 두 번째 이야기 있지만, 인도가 경쟁, 서로 전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경쟁도 하고, 그리고 전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경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아마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또 제가 볼 때는 건물 만들 때 네 가지가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예, 예. 중요한 거. 하나는 이 건물 만드는 기술. 기술. 그리고 또 건물 만들고 나서 이 올린 기술. 예. 그리고 관리하는 올리고 나서 다시 무너지지 않은 기술.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 또 보존이 잘 되는 기술. 그렇죠. 이 인도 궁전 팰리스들이 이 네 가지가 딱 맞춰서 만든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에는 아람브라 같지는 않아도 아람브라 비슷하거나 아람브라보다 좀 작거나 조금 큰 크거나. 고성이 400개 정도 지금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인도로 이렇게 물론 처음에 사보다 불교 성지로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거는 한국 대사관이 델리에 인도에 처음 생긴 거는 1971년도입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광해가 더 강해졌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는 불교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시작했고 물론 인도 네팔에서 불교가 시작했기 때문에 많이 찾아갔고 그거 찾아가면서 또 문화 탐방 투어도 개발됐지만 그렇죠. 처음에 개발된 지역이 델리 가까운 데였습니다. 또 뭄바이 가까운 데였고 이 궁전성 팰리스들이 델리에서 그렇게 가까운 지역이 많지는 않습니다. 서인도나 그렇죠. 조금 중앙인도로 가봐야 더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에서 아그라성이나 델리성 같은 데는 많이 보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도에 있는 현재에 있는 그 거대한 고성 팰리스에 대해서 정보가 몇 년 전까지는 많지가 않았어요. 않았죠. 예. 이제 돌아다니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거 알람브라면 좋은 줄 알았더니 알람브라 같은 게 한 400개는 되는구나 하고 지금 아주 우리 역시 이 현지 분 아니면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인도 역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인도에는 무갈 제국 시절에 그 황제 밑에 독립성을 가진 국가가 수백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 수백 개가 다 로얄 패밀리고 그 사람들이 각각의 성과 궁전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400개 왕국이 다 400개의 궁전과 요새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 요새를 튼튼히 해가지고 전쟁에 대비하려고 하니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건물을 짓는 바에야 종교적으로 이슬람은 이슬람 사람들, 힌두는 힌두교들끼리 그 예술을 표현하고 했다. 이렇게 되니까 우선 인도에 가면은 이 수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상상을 초월한다. 인크레더블이라는 말을 쓴 것 같습니다. 무갈 제국 이야기인데, 무갈 제국 이야기는 나중에 뭐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지만은, 무갈이라 하면은 이게 이란 말로 몽골이란 뜻이에요. 몽골 제국이란 뜻입니다. 그 지배 민족이 징기스칸의 후손임을 자부하는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다시 북인도로 내려와가지고 인도를 거의 통일을 해가지고 한 200년 이상 다스리면서 타지마할 같은 것을 만든 무갈 제국은 1700년의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인구가 1억 5천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나라의 인구가 1억 2천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1700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은 무갈 제국이었습니다. 그 무갈 제국 시대에 이 작은 왕국이 수백 개가 있었다. 그 로얄 패밀리들이 그런데 나중에 인도가 공화국으로 독립하고 나서도 그 왕국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니죠. 독립 이후부터는 그 로열 패밀리들이 많이 없어졌고, 근데 아직도 많은 로열 패밀리들이 재산은 그대로 가지고 재산 빼앗기지 않았어요? 재산 뺏긴 것도 있지만, 재산을 지금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집도 많습니다. 주로 호텔을 바꿉니까? 재단이나 협회나 호텔로 바꿨거든요.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은 이 재단으로 만들거나 협회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에서 뺏기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 거는 이 무굴 제국을 우리가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무굴 제국의 5대 왕 사자한이라고 합니다. 사자한이라고 합니다. 사자는 왕이 되고 나서 이름 있고 원래 왕자였을 때는 쿠람이라고 합니다. 쿠람 왕이나 사자한 왕 시대 때 세계 경제가 24% 정도는
중국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아, 예. 그래서 세계 1등 경제였죠. 청나라. 예. 네. 이 사자한 시대 때 처음으로 중국 넘어와서 세계 1등 경제 될 때가 이 무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제일 컸다는 네, 겁니다. 그때 25%까지 25%까지 올라갔던 그리고 시대. 세계 경제 GDP의 25%를 차지한 적이 있었다 이겁니다.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어느 나라가 지금 제일 많이 등록되어 있느냐 이 랭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탈리아가 1등을 하다가 요새 중국이 올라왔어요. 중국이 세계문화유산에 막 올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중국이 공동 1등입니다. 55개. 그 다음이 스페인 48개. 그 다음이 4등입니다. 4등이 이게 또 독일입니다. 46개. 그 다음이 프랑스 45개. 인도입니다. 인도가 6번째네. 인도가 38개. 그 다음이 멕시코가 35개. 영국이 32개. 러시아가 29개. 미국이 24개. 이란이 24개. 이렇습니다. 근데 금년간에 인도가 아마 저 중국 밑에까지 쫙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인도 분들 유네스코 문화유산 올리려고 노력합니까?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정부가, 모디 총리 정부가, 관광 쪽으로 신경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까? 그 몇 년 만에 지금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대기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인도 유네스코가 처음 갔을 때가 1983년도입니다. 그렇게, 그때 1983년. 유네스코 미팅이 9번째 미팅이었거든요. 초기네. 그래서 인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늦게 시작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늦게 시작했네. 예. 근데 2004년 이후부터 막 올리기 갑자기 시작했네. 많이 이제 주가 됐고, 그래서 아마 몇 년 만에 많이 될 거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인도는 이게, 넓게 보면 오리엔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건물은 석조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다르고, 일본과는 더 다르고, 석조인데, 가만있어라. 주로 샌드스톤 아닙니까? 인도에. 인도 샌드스톤 많이 나옵니다. 많죠. 예. 많이 나오는데 붉은색 샌드스톤. 또 색깔대로도 나오긴 합니다. 보통 분홍색 색깔이나 붉은색이 많이 나오고. 근데 유적지를 우리가 따지다 보니까 남인도는 대부분 화가감입니다. 화강암입니까? 남인도는 화강암. 화가감 있고, 그리고 남인도에 지금 현재 있는 거대한 유적들이 그 당시에 그때 만든 시대 때 힌두 사원으로 대부분 많이 사용을 했고, 북인도에 있는 유적지들이 사원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고성 팰리스도 있고, 그리고 17세기 이후부터 대리석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대리석이 인도에서 나옵니까? 예, 현재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그러니까 대리석, 근데 타지마할은 대리석이죠? 타지마할 대리석 있고, 대리석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에서 가장 고급 대리석 나오는 지역이 서인도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 시작하실 때 라자스탄 지역을 말씀드렸는데, 라자스탄 지역이 면적으로 인도에서 가장 큰 주입니다. 그 주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농산물이 많이 안 나오는 주였습니다. 근데 좋은 정부가 사람의 현지 노력으로 농산물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 근데 100년, 200년 전 이야기를 하자면 그 지역은 거의 사막이었어요. 다르 사막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도하고 파키스탄 사이에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은 아라블리 산맥도 있어요. 아라블리 산맥 면적도 굉장히 큰 면적인데, 이 아라블리 산맥에서 세계에서 가장 고급 대리석 나옵니다. 그 마카라나 대리석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거의 90% 이상은 사암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암은 인도 정부에서도 많이 지금 쓰고 있고, 옛날 역사의 왕들도 가장 많이 쓰고. 그 사암이니까 라자스탄 가면 건물이 붉은색이 많대요. 네. 붉은스러운 색깔이, 또 땅도 붉은스러움하잖아요. 그죠? 라자스탄이. 그 라자스탄은 사진을 찍으면 색감이 아주 독특하죠. 네. 라자스탄 지역이 규모가 엄청 큽니다.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현지에 여러 도시가 색깔대로 있습니다. 색깔대로 있습니다. 라자스탄 주의 주도가 자이풀인데, 자이풀은 핑크시티를. 핑크시티. 근데 핑크시티는 칠했기 때문에 핑크 색깔이라고 하지만, 현지에 거기 핑크 컬러, 분홍색, 붉은색, 그리고 베이지색 사암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고,
자이풀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우데이프라는 지역인데 우데이프도 화이트 시티라고 해요. 예, 화이트 시티. 화이트 시티라고 하는데 우데이프. 거의 대부분 도시가 화이트색이나 약간 크림 컬러로 돼 있고 또 자이풀에서 서쪽 가게 되면 블루시티라는 도시도 있어요. 블루시티도 있어요. 네, 블루시티도 있고 블루시티도 블루 색깔 톨이 나오진 않습니다. 집이 다 블루 컬러로 거기 또 고대 도시가 있고 신도시가 있고 고대 도시들이 블루 컬러로 칠했기 때문에 블루 색깔 도시 블루시티로 또 표현을 합니다. 또 마지막 끝에 자이살메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새 사람들이 아라비안 나이트 도시로도 표현을 많이 해요. 아라비안 나이트. 아라비안 나이트 도시가 원래 바그다드라는 도시를 표현하는데 바그다드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니 바그다드로 자이살메르로 표현해도 됩니다. 인도의 많은 고성 중에서 사람이 아직도 생활하고 있는 고성 아마 몇 개 안 남았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슬메르 고성입니다. 제슬메르 도시에서는 노란색 사암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럼 또 옐로우시티. 또 옐로우시티라고 또 하고 골든시티라고도 합니다. 이 인도를 여행할 때 라자스탄 했을 때 그 라자가 무슨 뜻이죠?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 그렇죠. 왕의 땅이라는 그런 뜻이네. 왕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라자스탄. RAJ로. 라자스탄.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계속 로얄 패밀리 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통 나라 같으면 로얄이 보통 왕이 한 사람인데 여기 제일 로얄. 아, 그래서 아까 여기 설명드렸던 대로 무갈제국 시절에 왕국이 인도는 수백 개의 왕국이 있었다. 요걸 딱 머리에 넣어놓으면은 인도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미 선생이 타지마할보다도 더 좋아한다는 엘로라 석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엘로라 석굴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죠? 사실은 요새 세상이 너무 좁아졌어요. 뭐 원하면 컴퓨터를 치면 다 나오니까 한국에서 인도를 치면 가장 먼저 찾는 유적지가 타지마할이에요. 그렇죠. 타지마할 정보도 많고 이렇게 가기도 쉽고 근데 정말 어려운 지역에 있는 대단한 유적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여러 지역을 소개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엘로라 석굴로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엘로라 석굴이 물론 저는 전 세계는 안 가봤지만 가이드를 하기 위해서 동역 번역을 하기 위해서 세계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많은 유적들이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인도에서도 저는 많은 유적들이 가봤는데 우리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고고학자들이랑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일도 같이 해봤는데 엘로라 석굴이 제 인생의 가장 거대한 유적으로 느꼈어요. 타지마할 저는 사실은 500번 이상 가봤지만 500번 이상 가봤습니다. 500번. 타지마할은 정말 아름답고 거대하고 그렇죠. 칠대 불가사에 들어가는 유적만큼 멋진 건물입니다. 근데 영화 만들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배우하고 가수하고 화면에 잘 보이고 아주 인기가 많고 근데 그 멋진 영화 자랑했던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나 감독 같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인도 유적 중에서도 엘로라가 그런 유적입니다. 감독 같은 영화, 좋은 영화의 감독과 같은. 그리고 또 엘로라다. 또 저는 여행에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저는 뭐 구석구석 많이 가보려고 해요. 처음에 왔을 때 사람들이 경주를 꼭 가보자고 해서 저도 경주 몇 번 갔다 왔고 여러 지역 가면서 경주에 있는 석굴암이나 불국사 아주 거대한 유적으로 물론 우리 인도에서 타지마할 자랑하는 만큼 한국에서 가장 자랑하는 유적지 같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멋지고 거대한 느낌이 느껴봤는데 역사를 자세하게 저는 모르지만 아마 석굴암도 발색이라고 한 것 같은데 아마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발색이 맞습니까? 8회 작품이에요. 발색이 통일신라 8세기. 그리고 엘로라 석굴도 사실은 기원 후 600년도에서 거의 전년도 사이에 만든 석굴들입니다. 통일신라 시기하고 똑같습니다. 석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석굴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설명하는 것보다 대표적인 석굴 하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발세기하고 둘 다 비교도 하고 그렇죠. 인도가 어떻게 알고 발세기에 또 지나가고 말씀, 있는데 한국에 뭐 했는지 그거를 그래서 엘로라 석굴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엘로라 석굴보다 그 위치에 대해서 그 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남인도에 마라스트라라는 주가 있어요. 마라스트라 주는 주로 데칸 공원 속에 있기 때문에 유명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주의 주도 뭄바이가 인도에서 가장 경제 도시이기 때문에 또 유명합니다. 뭄바이에서 북동쪽에 한 350km 정도 가게 되면 이 엘로라 석굴과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공부할 때, 원래 역사 공부할 때는 이 데칸 고원 속에 석굴이 거의 1200개 정도가 지금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그 1200개는 다 각자 역사도 있고, 각자 문화도 있고, 사실은 기술이나 미술 쪽으로도 대단한 건 무지 많습니다. 아마 수백 개 정도 돼요. 근데 유네스코에 먼저 들어간 석굴이 아잔타 석굴하고 엘로라 석굴 두 개는 가장 먼저 떠요. 아잔타 석굴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봤을 겁니다. 불교 석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잔타 석굴하고 엘로라 석굴은 서로 이렇게 1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엘로라 석굴은 현지에 한 100개 정도 석굴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그 중에서 일반 사람이나 들어가서 구경할 수 있는 석굴이 34개. 34개. 그 34개 석굴은 딱 한 시대에 만든 거 아니고 600년도에서 1000년도 거의 400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한 것보다 건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석굴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보다 서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구나. 관광 자리에서는 넘버가 있어요. 넘버대로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석굴이 가장 먼저 생겼어요. 그 1번에서 12번까지. 그 12개 석굴인데 그 중에서 12번 석굴이나 10번 석굴이 굉장히 거대한 석굴입니다. 석굴을 한국에 있는 석굴 표현하고 중국의 석굴 표현하고 또 인도에 있는 석굴 표현하고 또 다릅니다. 다릅니까? 인도는 석굴이라는 것보다 석굴 사원이라는 말 많이 씁니다. 석굴 사원.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만든 것보다 이렇게 뭐를 모시기 위해서 만든 석굴이 있고 물론 불교 시대가 시작하면 대승불교하고 소승불교 이 두 개 종파대로 석굴 양식도 다릅니다. 아무튼 제 엘로라 석굴에서 목적이 16번 석굴. 16번이 최고라면서 그래? 최고입니다. 이 12번까지는 불교 석굴인데 아주 볼만하고 거대한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13번에서 29번까지 힌두교 석굴. 힌두교 석굴이 아마 가장 마지막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체 석굴에서. 자이나교 석굴도 거기 있고 30번에서 34번까지 5개 석굴이 자이나교 종교에 관련된 석굴입니다. 근데 그 전체 석굴 중에서 16번 석굴 하나만 봐도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이드 하면서 가장 아쉬운 것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짧게 왔냐. 시간이 너무 짧게, 그렇죠. 너무 짧게 온 것 같고,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설명하는 사람이랑, 충분히 설명하고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랑, 그리고 시간 좀 많이 가지고 가야 되는 석굴이 16번 석굴입니다. 16번 석굴. 16번 석굴도 거의 발세기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8세기. 인도의 많은 왕조가 책에서 나오지만, 역사에서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굴 제국, 뭐 굽타 왕조, 남인도 가보면 또 촐라 왕조, 찰루키아 왕조 이런 왕조가 많이 유명합니다. 근데 그 남인도 왕조 중에서 라스트쿠트라 왕조가 있었어요. 라스트쿠트라 왕조가 있는데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라스트쿠트라 왕조의 2대 왕이 크리스나 왕이라고 하는데 이 2대 왕 시대 때 16번 석굴이 생겼다고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석굴이 너무너무 거대한 석굴입니다. 진짜 거대하다.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요새 시장에 가서 돌로 만든 조각 하나 사려고 해도 사이즈로 한 5인치나 10인치라도 표현 보고 와 멋지다. 이거 만들 때는 엄청 힘들겠다. 또 요새 기계 시대니까 기계 또 사용하겠다. 근데 타임머신 타고 저희가 1400년 전에 가봐야 됩니다. 1400년 전에 많은 것은 없다고 아마 다 알고 계시지만 기계 시대가 없죠. 기계도 없었지. 뭐 도르래도 없었고 기능기도 없었고 크레인도 없었고 기계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유적을 만들 때
첫 번째는 용기가 필요할 것 용기가 같아요. 용기 필요할 것 같아요. 돈보다 용기가 더 우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왕조에서 그 왕이 얼마나 용기가, 거대한 용기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넓은지, 거기 있는 산 전체를 깎아가지고 석굴 사원을 만들어놨는데, 예. 그 석굴 사원이 이 스케일로 따지면 높이가 거의 85m 정도 됩니다. 80m인데요? 80m 정도 됩니다. 깊이가 거의 100m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넓이가 거의 80m 가까이 됐거든요. 이런 요거 지금 16번 말씀 16번만 말하는 겁니다. 예. 16번 석굴이 힌두교 사원이라고 하지만 힌두교의 신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힌두교 사람들이 시바신이라는 신을 가장 많이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믿음이 강하고 시바신이 아마 어떤 책을 보면 인도를 검색하면 시바신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옵니다. 나오대요. 힌두교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고 그리고 가장 파워풀, 가장 힘 있는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시바 신이 지금 사시는 곳이, 지금 계시는 곳이, 마운트 카일라스라고 합니다. 마운트 카일라스가 한국 사람들이 수미산이라고 합니다. 카일라스. 카일라스가 원래 켈라스라고 하는데, 켈라스에서 카일라스가 생겼거든요. 켈라스가 아마 이 영어로 번역하다 보면 이 크리스탈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탈이라는 뜻인데, 아마 6,400 정도, 해발 6,400 정도 높은 산이에요. 현재는 중국 남쪽 티베트 지역에 있습니다. 티베트 있습니다. 예, 여기 많이 갑니다. 수미산이라고 하죠. 수미산 많이 갑니다. 그래서 시바신이 계시는 곳이 카일라스라고 하니까 16번 석굴 이름도 카일라스라고 합니다. 카일라스. 예. 시바신이 계시는 곳.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어요. 3층입니다. 이 3층이 높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사진으로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조각 같은 것은 우리 상상하지 않은 만큼 인사이드하고 아웃사이드 이 보트 양쪽에는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3층을 깎게 되면 돌 하나로 산 하나로 조각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지만 가이책 같은 데는 33,000개 이상 조각이 거기 조각이 33,000개나 된다고요? 아이고. 그리고 그 33,000개 이상 조각이 원피스로 되어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큰 돌 하나를 깎아서 네. 깎았으면 그 하나가 전체가 조각품이네. 돌 하나로 표현하는 것보다 산 하나로 깎았다고 말씀드려야 되고요. 산 하나가. 그거는 대리석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그냥 돌인데, 그 돌이, 사실 이 석굴을 깎을 때는 위에서 밑으로 깎았어요. 그, 화강암이 뭐? 화강암하고 좀 비슷해요. 예. 그래서 그 돌을 위에서 밑으로 깎아놨는데, 거기 있는 건축도 이렇게 외국에서 받은 건축도 아니고, 오리지널 인도 아리안하고 드라비다 건축입니다. 약간 아리안 건축도 들어가 있지만 드라비다 건축으로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드라비다 건축은 원래 메인 양식이 고푸럼이에요. 고푸럼이라는 건 원래 정문, 문 높게 만든다고 하는데 남인도 가시면 전체적으로 대표로 볼 수 있는 건축입니다. 근데 엘로라 서클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지만 정문보다 메인 템플이 굉장히 높고 인도 사람들이 그 양식이 미마나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마나 양식의 제일 꼭대기를 시카라라고 하거든요. 시카라라고 하는데 그 시카를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부터 깎으면서 밑에까지 내려가는데 그 안에 조각이 인도의 거대한 역사를 거대한 역사보다 인도의 신화하고 인도의 대사사실을 그 안에서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대표로 시바신의 조각이 메인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인도의 대사사시 라마야나나 인도의 유명한 대사사시 마하바르타도 그 안에 조각으로 새겨져 있고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르타가 거기 들어가는 이유가 카일라스 마운틴의 수비산에 이 라마야나하고 마하바르타가 둘 다 관계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조각품에 어떤 스토리가 있습니까? 네, 그 라마야나 대서사시 스토리로 되어 있고 마하바르타도 스토리로 스토리를 조각한 거네. 네. 그리고 그 라마야나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도 조각으로 되어 있고 또 시바신이랑 관계된 많은 힌두교 신화도 거기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조각이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조각이
아주 정교합니까? 표정이나 중요합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정교하구나. 섬세하고 조각 사이즈도 굉장히 크고 예. 일단 스케일이 너무 커요. 스케일이 뭐 그런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그 정도 스케일이 있는 유적지는 여행 좋아하시는 분이나 문화재를 좋아하시는 분이 인생에 꼭 가봐야 되는 장소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돌을 파서 했습니까? 새로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돈을 파서 위에서 산을 파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높이가 80m, 깊이 100m, 이 폭이 80m 된다.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파낸 돌의 무게를 21만 톤이라고 추정을 했더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 어마어마하죠. 21만 톤의 돌을 캐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요렇게 3만 개가 넘는 게 여기 16번에만 있는 조각품이 3만 개가 넘는다고요? 아마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사진으로 그거를 보시게 되면. 이따 사진을 쫙 깔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조각 자체가 사람이 못 만드는 정도 조각이 거대한 겁니다. 이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없다. 만들 수 없고 그 안에는 힌두교의 아주 거대한 건축물을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힌두교에 상징하는 코끼리부터 여러 동물부터 왕들이 이제 어떤 전쟁하다가 전쟁 이기게 되면 그 승전탑 같은 거, 빅토리 타워 같은 거부터 시작하면서 기도하는 장소부터 결혼식부터 이 많은 것은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전체 조각도 거대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거대한 장소에서 그 뺀 빠져나온 돌 규모만 봐도 아주 훌륭한 유적으로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저히 인간이 만들 수 없었다는 그 기준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를 이용하더라도 도저히 만들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인데 그런 장비가 하나도 없었던 바로 8세기에 1300년 전에 만든 거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그걸 딱 보면 느낌이 눈물이 납니까? 저는 솔직하게 처음 거기 방문할 때, 제가 처음 거기 방문할 때는 2001년도입니다. 그때는 그냥 우리 친구들끼리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끼리 거기 방문했는데, 그때 사실은 그렇게 문화재 역사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무 관심 없어도 자동으로 저절로 이렇게 눈물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타지멀 그 전에 가봤는데 타지멀 보고 인도에서 정말 유명한 건물이다. 아름다운 건물이다. 근데 엘로라 서쿨 16번 서쿨 보면서 제가 인도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는 엄청 자랑스럽게 처음 느꼈어요. 자랑을 느꼈구나. 그리고 엘로라 서쿨이 그 전체 34개 서쿨 봐도 한마디로 엄청 거대하지만 16번 서쿨이 위에서 밑에까지 그 안에 하나하나 조각들이 인도의 미술 직접 직접 느낄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미술을 공부하는 분들이 꼭 가보면 좋겠어요. 거기는. 그 경주 석굴암하고 비교는 뭐 크기라든지 이건 비교가 안 되겠지만 시기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경주 석굴암은 어떻게 보셨어요? 경주 석굴암 가기 전까지 인도 석굴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도 석굴들이 굉장히 깊어요. 뭐 안에 10m, 20m, 30m까지 깊습니다. 아잔타 석굴이나 엘로라 석굴을 만약에 표현하면 석굴암도 그 정도 깊은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인도 석굴만큼 깊진 않았습니다. 깊지 않죠. 깊진 않았고 근데 제가 갔을 때는 안에까지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유리를 이렇게 막아놨는데 석굴의 그 조각 얼굴 표현이 1400년 전에 물론 돌하고 돌로 깎아놨는데 엄청 거대하다고 느꼈습니다. 정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들어간 만큼 거대한 유적으로 제가 느꼈어요. 그 표정이. 네, 아주 표현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표현이죠. 또 인도가 아리안 민족이나 드라비다 민족이 많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렇게 몽골 민족으로 된 표현을 처음 봤어요. 그렇죠. 재밌네. 그래서 보니까 여기 현지 사람하고 얼굴을 많이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름답죠? 아름답고 굉장히 깨끗하게 남아있고 사실은 만드는 것보다 이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보존된 거는 저는 더 거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땅속에 있었다고.
땅속에 있는 걸 뒤늦게 발견을 했어요. 한 150년 전에. 근데 돌이 얼마나 든든한 돌인지 예. 이 수백 년 동안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어도 발견 이후부터도 그렇죠. 그 1400년 전 표현이 거의 틀리지 않고 거의 99.9% 그대로 있는 것은 정말 거대한 보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런 거 보면 인도하고 한국이 굉장히 가깝게 또 느껴요. 예.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는 거기에 현지 가이드한테 들은 이야기가 석굴암의 그 거대한 모습이 인도의 아잔타 석굴 안에 있는 그 많은 불교 조각의 영향을 받았다고 우리 그렇게 이런 들었습니다. 이야기 또 들어봤습니다. 예. 이 지역은 그러면은 드라비아다 족이 살았던 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엘로라 석굴은 거의 드라비다족이었고, 드라비다. 그리고 이 엘로라 석굴이나 아잔타 석굴이 생기기 전에 이 지역이 원래부터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예. 이 면 있잖아요, 커튼. 그땐 이 면이 제일 처음에 최초 시작하는 시대가 이 인더스 문명 시대입니다. 인더스 문명 규모가 하도 넓으니까 어디서 처음 시작한지 표현은 하기가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도 교과서에서 이 마하라스트라 지역이나 구즈랏 지역 가까운 데에서 이 면이 처음에 농사 시작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 농산물 중에서 면, 커튼, 그리고 뭐 사탕수수 나중에 뭐 영국 식민지 때 많이 개발돼 있고 농산물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가 근데 가장 신기한 거는 우리 인도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 부처님이 방문하셨던 지역들이 대부분 북인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관계된 장소가 북쪽에 많아요. 그렇죠. 아잔타 석굴하고 엘로라 석굴이나 그 근처에 있는 많은 석굴들이 불교 석굴이 많습니다. 이제 거기는 부처님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거기에 기원전 2세기부터 불교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불교 유적지 많이 가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표현하고 싶은 거는 아잔타 엘로라 석굴은 많이 안 갑니다. 불교 성지 불교 성지인데도 이게 가도. 포함이 안 되는구나. 근데 이 불교 성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인도에는 불교 성지가 있고, 예. 그리고 부처님 성지가 있어요. 예.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가 부처님 성지. 부처님 성지지. 맞아요. 부처님 성지라는 표현이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직접 방문하셨던 곳이나 부처님이 직접 가봤던 자리를 부처님 성지라고 하거든요. 불교 성지라는 표현은 인도에서 부처님 방문 안 하셨더라도 그렇죠. 불교에 관계된 모든 지역이 불교 유적이나 불교 성지라고 합니다. 석굴암하고 불국사도 그 불교 성지에 포함된다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아잔타 엘로라 석굴은 불교 성지예요. 시간 많은 분들이 아잔타 석굴 가기는 가는데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시더라고.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 문화재를 보는 것보다 잠깐 기도하고 참배하고 그리고 인증사진 찍고 그냥 아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은 시간에 많이 찍어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시간이 많이 가져가면 많이 보는 것보다 그 거대한 장소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지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엘로라를 제대로 보려면은 막 하루를 잡는다. 엘로라 다른 거 다 집중적으로 보려면 16번을 볼 때 하루 잡는다고 합시다. 네. 하루 잡으려면은 그 근방에 호텔을 잡아가지고 한 2, 3일 있으면서 아침에 와서도 보고 저녁에 와서도 보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 근방에 호텔이 있습니까? 그 근처에 호텔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엘로라 석굴이 보통 유네스코 유적들이 인도에서는 1출에서 1몰까지만 볼 수 있어요. 엘로라 석굴도 포함되어 있는데 엘로라 석굴에서 거의 30km 정도 떨어지는 도시가 있어요. 그게 아우랑가바드라고 합니다. 아우랑가바드 도시가 마하라스트라 주에서 대도시예요. 거기 기차역도 크고 공항도 있고 델리나 뭄바이 같은 대도시에서 직항 비행기도 있습니다. 그럼 거기 숙소를 정하고 거기서 숙소를 정해서 거기서 차로 1시간 가게 되면 엘로라 석굴이 있는데 아침 먹고 엘로라 석굴 오전에 한번 보고 거기 현지에서 현지식으로 점심 먹고 하고 또 와서 보고 오후에 또 한번 보고 그거 좋겠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이렇게 좀 시원할 때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설명 많이 듣고 많이 보고 점심 먹고 이제 자유로 스스로 자기가 느껴보고 자기가 보고 사진 찍고
그 장소에서 시간 보내는 거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아주 좋은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 어떤 걸 즐길 때, 제일 처음에는 가이드 설명을 쭉 듣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자기가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가서 자기의 눈으로 보는 거.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지금 설명 들은 거는 이제 설명이고, 우선 오늘 사진을 많이 가지고 오셨죠? 네, 사진 제가 들었습니다. 사진 쭉 설명을 한번 네, 알겠습니다. 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